단 25년 만에 전 세계 GDP의 80%를 집어삼키고 인류의 절반을 무릎 꿇린 거대 포식자 몽골 제국. 그런데 로마가 400년 걸린 영토를 단 한 세대 만에 정복한 이 무적의 군단이 왜 고작 150년 만에 먼지처럼 증발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을 무너뜨린 건 강력한 적군이 아니라 고작 종이 조각과 투표함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거대 조직이 정점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패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의 경제 위기가 800년 전 몰락과 얼마나 소름 끼치게 닮아 있는지 그 소름 돋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인류 최대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한 몰락의 신호를 현미경급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몽골 제국 쇠퇴의 첫 번째 단추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시스템, 바로 쿠일타이에서 끼워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죽으면 당연히 큰아들이 왕이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하지만 몽골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칭기즈칸의 자손이라도 부족장들의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를 얻어야만 칸이 될 수 있었죠. 이게 제국이 작을 때는 합리적이었지만 유라시아 전체로 커지자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칸이 죽었다는 소식이 폴란드나 헝가리 전선에 도착하면 정복 전쟁을 벌이던 수십만의 대군이 모든 걸 멈추고 수도 카라코룸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단지 투표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고타이 칸이 죽었을 때 유럽의 심장부를 목전에 두었던 몽골 군단이 회군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겐 신이 내린 기적이었지만 몽골에겐 승리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비극이었던 겁니다. 특히 4대 칸 몽케가 죽고 난 뒤 벌어진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의 내전은 제국의 영혼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형인 쿠빌라이는 중국식 정착 문화를 받아들여 제국을 안정시키려 했고, 동생인 아리크부카는 초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몽골의 미래를 건 가치관 전쟁이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내전 끝에 쿠빌라이가 승리했지만 제국은 사실상 4개의 별개 국가로 분열됩니다. 칭기즈칸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의 혈통, 하나의 제국이라는 원칙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정치가 찢어지자 경제는 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몽골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 교초라는 종이 화폐를 도입했습니다. 금과 은은 무거우니 국가 창고에 맡기고 대신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종이돈을 쓰라는 것이었죠. 초기에는 실크로드의 물류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지만 제국이 분열되고 전쟁 비용이 늘어나자 정부는 금기된 유혹에 손을 대고 맙니다. 보관된 은도 없이 교초를 무분별하게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던 초인플레이션이 14세기 몽골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은 한 냥 가치였던 종이돈이 나중에는 길바닥의 낙엽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고 시장 물가는 수십 배 폭등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대도시장의 상인들이 국가가 발행한 종이는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고 물건을 창고에 숨기는 장면을요. 화폐가 신뢰를 잃는 순간 제국의 모세혈관인 물류와 유통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세금은 거치지 않았고 월급을 못 받은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군인들은 탈영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경제가 어떻게 자멸하는지 몽골은 800년 전에 이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가 분열되고 경제가 마비된 상황.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정성껏 닦아놓았던 인류 최초의 고속도로, 역참 시스템이 제국의 숨통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너무나 완벽했기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침투하는 길 역시 완벽하게 닦여 있었죠. 바로 흑사병입니다. 14세기 중반 중앙아시아 초원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페스트균이 몽골의 말발굽 소리를 타고 실크로드를 가로질러 유라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비단과 향신료가 오가던 역참마다 말 대신 시체가 쌓여갔고 정보 전달의 핵심이었던 역졸들이 죽어나가자 제국의 정보망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명령을 내려도 전달될 사람이 없으니 거대 제국은 머리만 살아있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당시 원나라 인구의 약 절반에 가까운 6천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라졌다는 통계는 몽골이 겪은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유목민들은 가축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좁은 게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에 전염병에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칸의 군대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텐트 안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피지배층들에게
칸은 더 이상 하늘의 선택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구의 기후마저 몽골을 배신했거든요. 13세기 후반부터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소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했던 초원이 얼어붙고 여름이 짧아지자 유목 경제의 전부였던 말과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몽골 기병에게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탱크이자 전투기였는데 이 주력 무기가 굶주림에 쓰러진 겁니다. 기동력을 잃은 늑대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배고픔에 지친 유목민들이 생존을 위해 정착지를 약탈하기 시작하자 몽골 제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리는 도적대로 넘쳐났고 굶주린 농민들은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홍건적의 난입니다. 이제 제국은 전염병이라는 내부의 적과 기동력을 앗아간 자연의 배신, 그리고 분노한 피지배층의 반란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기력을 다한 몽골 제국.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00년 넘게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천하무적의 기병대였죠. 그러나 역사의 시계추는 이미 유목민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기술의 시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몽골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시속 60km로 달리며 백발백중으로 활을 쏘는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100년 넘게 전 세계 전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후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에 전파했던 화약이 이제는 몽골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당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군대는 이전의 군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몽골 기병의 돌격력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화포 부대와 초기 형태의 총기인 활용창을 실전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죠. 몽골 기병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돌격해오면 명나라 군대는 일제히 화약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말이라도 천둥 같은 폭음과 자욱한 화약 연기 앞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공포에 질린 말들은 기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편 병사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유목 기병의 가장 큰 무기였던 기동력이 화기 앞에서는 오히려 취약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의 패러다임이 개인의 무용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넘어갔지만 몽골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기병 전술에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느낀 나머지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대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1368년 명나라 군대가 제국의 수도인 대도를 압박해오자 마지막 황제 토곤 테무르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지만 이미 제국은 싸울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황제는 조상들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어 내려왔던 그 길을 거슬러 다시 북쪽 초원으로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이를 역사는 북원이라 부릅니다. 화려한 궁궐을 버리고 다시 척박한 초원으로 돌아가는 황제의 행렬 위로 150년 전 칭기즈칸이 호령하던 제국의 영광은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전 세계에 닦아놓았던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연결한 길을 따라 훗날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그들이 전파한 화약과 인쇄술은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스템의 부재, 경제적 신뢰의 붕괴,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이 어떻게 인류 최대의 거인을 쓰러뜨렸는지를 말이죠. 성공의 요인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이 아이러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고입니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의 첫 번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몽골 제국의 파란만장한 몰락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국을 무너뜨린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